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저에게 새벽 3시에 울려온 국제전화 한 통. 그 순간 제 평범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어요. 언니, 마리아가 죽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17살 조카 루시아가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 도착해서 본 루시아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번진 화장, 뼈만 남은 몸,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한 눈빛. 하지만 그 아이 안에 숨겨진 비밀은 더욱 놀라웠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가족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은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새벽 3시, 잠들어 있던 저를 깨운 건 국제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아르헨티나 국가번호를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8년 동안 고향과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언니, 마리아가 죽었어요. 전화 너머 사촌동생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여동생 마리아가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17살 조카 루시아가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삶은 평범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디자인을 공부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이수연이라는 따뜻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서울 강남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8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또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고향 가족들과 소원해졌어요. 명절에 안부 전화 한 통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를 영원히 볼 수 없게 됐다니. 사실 작년에도 마리아가 몇 번 전화를 했었어요.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받고 끊어버렸습니다. 언니, 루시아가 춤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시간 되면 영상통화로 보여줄게.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나중에 시간 날 때라며 미뤄뒀어요. 남편 이수연은 울고 있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빨리 다녀와. 혼자 남은 루시아부터 챙겨야지. 그는 항상 저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장 항공편을 예약하고 회사에 긴급 휴가를 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통화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려 했어요. 6개월 전? 아니면 더 오래됐을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대로 들어줬더라면 루시아의 상황도 미리 알 수 있었을 텐데. 15시간의 지옥 같은 비행을 마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항부터 충격이었어요. 어두컴컴한 조명, 곳곳에 고장난 시설들. 8년 사이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기사들은 외국에서 온 제게 터무니없는 요금을 불렀습니다. 달러로 내세요. 페소는 휴지 조각이에요. 기사의 말이 현실을 보여줬어요. 물가는 몇 배나 올랐고 길거리엔 쓰레기가 넘쳐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곳곳에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빨간불에 정차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차 앞에서 저글링을 하며 동전을 구걸하는 모습도 봤어요. 이게 정말 제가 태어난 곳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구석진 의자에 혼자 앉아있는 소녀가 보였거든요. 바로 제 조카 루시아였습니다. 8년 전 봤던 그 통통하고 밝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루시아는 뼈만 남은 몸에 헐렁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번진 화장 자국이 있었어요. 손에는 테이프로 붙인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루시아야. 제가 다가가자 루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절망을 봤습니다. 17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걸 겪은 어른의 눈이었습니다. 이모가 왔구나. 루시아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진짜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모든 걸 처리했어요. 병원비도 장례 비용도 다 제가 했어요. 17살 아이가 그런 무거운 짐을 혼자 져야 했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루시아는 계속 말했어요.
이모 오실 거라는 말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8년 동안 누군가 저를 찾아와 준 적이 없거든요. 그 말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작 연락을 자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장례식장 분위기도 처참했어요.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꽃도 몇 송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간호사로 일하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몇 명 와 있을 뿐이었어요. 이게 제 여동생의 마지막 길이라니. 장례를 치른 후 며칠간 루시아와 함께 지내며 충격적인 진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간호사였던 여동생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 루시아는 정말 완전히 혼자였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고 친척들도 자기 살기 바빠서 루시아를 외면했습니다. 루시아가 살던 집은 말이 집이지 거의 폐가 수준이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고 화장실 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냉장고엔 달걀 몇 개와 상한 우유가 전부였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놀라운 건 루시아의 일상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카페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돈은 고작 우리 돈 2만 원 정도였어요. 그 돈으로 하루 한 끼를 겨우 해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모, 배고파도 참을만 해요. 익숙해졌어요. 루시아가 담담하게 말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17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카페 사장은 루시아를 아끼긴 했지만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루시아야, 미안해. 이번 달도 좀 늦어질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루시아는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그날 밤엔 물만 마시고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시아를 따라가다가 발견한 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루시아는 매일 저녁 번화가의 댄스 스튜디오 앞에 서서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또래 아이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30분씩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도 저기서 춤추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루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루시아의 낡은 가방에서 발견한 게 바로 그 발레 슈즈였어요. 밑창이 다해져서 구멍이 뚫린 신발이었지만 루시아에겐 유일한 꿈의 증거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루시아야, 춤은 배부른 사람들의 취미라고. 우리는 살기도 바쁘다고. 루시아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꿈조차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루시아는 매달 한 번씩 엄마 무덤에 가서 춤을 춰드리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여동생의 동료였던 간호사 카르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사벨, 마리아가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이걸 써달라고 했어요. 떨리는 손에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어요. 병실에서 써진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여동생의 마지막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언니, 내가 이런 편지를 쓰게 될 줄 몰랐어. 루시아를 내가 데려가 줄 수 있다면 좋겠어. 이 아이에게만은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거든. 여기선 아무리 노력해도 꿈을 키우기 힘들어. 루시아는 정말 춤에 재능이 있어.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 부탁이야, 언니.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동생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막막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그리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둘이 살기도 빠듯한 월급으로 어떻게 한 아이를 더 책임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아이를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카르멘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마리아가 죽기 전에 말했어요. 루시아가 혼자서 유튜브 보며 춤을 배우고 있다고. 재능이 정말 대단하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레슨비가 없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다고 많이 속상해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 때 여동생은 딸의 꿈을 위해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8년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지만요. 다음 날 저녁 루시아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는 게 이상했거든요. 궁금해서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루시아가 향한 곳은 동네 공원 구석진 곳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공간에 낡은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를 놓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루시아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독학했다고 하기엔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동작이었어요. 몸의 모든 근육이 음악에 맞춰 흘러가는 게 마치 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발레 동작에서 컨템포러리로 넘어가는 부분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전문 무용수들도 하기 힘든 고난도 기술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루시아만의 독특한 스타일이었어요. 클래식한 발레 기법에 아르헨티나 탱고의 정열적인 움직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창의적인 안무였어요. 이 아이가 정말 혼자서 이런 걸 만들어냈구나 싶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루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정말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루시아는 계속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가 보고 계실까요? 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비록 혼자지만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루시아야. 제가 나타나자 루시아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이모, 언제부터 계셨어요? 부끄러워요. 처음부터 봤어. 루시아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제 말에 루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춤을 제대로 봐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이모, 춤 말고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부도 못하고 특별한 것도 없고, 여기선 무대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루시아의 절절한 고백을 들으며 결심이 섰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여기서 묻어둘 수는 없다고요. 루시아야, 춤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 제 말에 루시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곳이 정말 있어요? 춤만 춰도 살 수 있는 곳이요? 그날 밤 한국에 있는 남편 이수연과 2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루시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아이의 춤 실력과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여동생의 마지막 부탁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루시아를 우리가 데려와야 할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여기 두면 정말 죽을 것 같아. 제 말에 이수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우리 둘만의 평화로운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 나이가 17살이라고 했지? 대학 입시도 준비해야 하고 언어도 가르쳐야 하고. 이수연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하지만 다음 순간 이수연이 한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이 남자를 선택하길 잘했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 진짜 딸처럼 대해줄게. 당신 가족은 나의 가족이니까.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둘만의 시간도 없어질 텐데.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이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가족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야. 우리 집이 더 따뜻해질 것 같은데.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다음날 루시아에게 조심스럽게 한국행을 제안했습니다. 루시아야, 한국에서 새로 시작해보지 않을래? 거기선 네가 원하는 춤도 배울 수 있고. 루시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런 꿈 정말 꿔도 돼요? 그동안 꿈조차 포기하고 살았던 아이가 처음으로 희망을 품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하지만 루시아는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이모, 저 한국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천천히 배우면 돼. 가장 중요한 건 네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한국행을 결심한 후 가장 큰 난관은 비자 발급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행정 처리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느렸어요. 서류 하나 떼는데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루시아의 출생증명서부터 시작해서 여동생의 사망증명서, 친족관계 증명서까지 필요한 서류가 산더미였어요. 더 큰 문제는 루시아가 미성년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데 마리아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요. 한국 대사관 직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단독 출국은 매우 까다로워요. 후견인 지정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할수록 시간은 더 걸렸고 제 한국 체류 기간도 한정적이었어요. 일주일 넘게 대사관과 관공서를 오가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루시아는 불안해했어요. 이모, 혹시 안 되면 어떡해요? 저 혼자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끝까지 해보자. 저도 사실은 불안했지만 루시아 앞에선 확신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드디어 비자가 나왔을 때는 정말 기적 같았어요. 출발 전날 밤 루시아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가져갈 게 거의 없어서 작은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어요. 루시아는 낡은 옷장 앞에서 한참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 사진들 가져가도 될까요?
어린 시절 엄마와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해변에서 웃고 있는 마리아와 어린 루시아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물론이지. 엄마 추억은 꼭 가져가야지. 루시아는 사진들과 낡은 일기장 그리고 그 발레 슈즈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17년간의 인생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가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공항에서 루시아가 갑자기 떨기 시작했어요. 이모, 정말 무서워요. 거기 가서 내가 누가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루시아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루시아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이제부터 너는 우리 가족이야. 조카가 아니라 진짜 딸이야. 15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편 이수연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 심지어 시누이까지 온 가족이 나와 있었어요. 손에는 환영 피켓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 광경을 보고 얼떨떨해했어요. 이모,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세 가족을 맞이하는 거니까. 시어머니가 루시아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루시아야, 우리 집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해. 여긴 네가 마음껏 웃어도 되는 집이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렴. 그 순간 루시아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8년 만에 보는 루시아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루시아의 웃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루시아에게 방을 보여줬을 때도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방이 다 제 거예요? 작은 방이었지만 루시아에겐 궁전 같았을 거예요. 책상도 있고 옷장도 있고 무엇보다 따뜻한 침대가 있었거든요. 첫 며칠은 루시아가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의사소통도 어려웠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정말 정성껏 도와줬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루시아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주셨고 남편 이수연은 퇴근 후 한국어를 가르쳐줬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천천히 배워나갔어요. 한 달 후에는 루시아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루시아라고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이모, 제 이름이 한글로 이렇게 예쁘게 써지는구나. 가장 중요한 건 댄스 학원 등록이었어요. 동네에서 가장 좋다는 학원을 찾아 루시아를 데려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루시아의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 정말 재능이 뛰어나네요. 기초가 탄탄해요. 루시아는 그날부터 매일 학원에서 춤을 배웠습니다. 발레부터 현대무용,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를 익혀나갔어요. 무엇보다 루시아의 눈빛이 살아났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몇 달 후 학원에서 발표회가 있었어요. 루시아가 무대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더 이상 공원 구석에서 혼자 추는 춤이 아니었어요. 환한 조명 아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춤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루시아가 저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이모, 이젠 무대 밖에서 혼자 울지 않아요. 여기가 정말 나의 집 같아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의 여동생 마리아가 웃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지금 루시아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무엇보다 꿈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어요. 올해는 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루시아가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에서 2등을 했거든요. 시상식에서 루시아가 아르헨티나에서 온 꿈나무 루시아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관객들이 큰 박수를 쳐줬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루시아는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모, 저처럼 꿈을 포기할 뻔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루시아가 정말 성숙해졌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루시아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세요. 루시아가 와서 우리 집이 정말 밝아졌어. 이 아이가 없었으면 얼마나 심심했을까. 루시아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한국 전통 춤도 배워서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엔 루시아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모, 저 내년에 성인이 되면 아르헨티나의 댄스 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꿈을 품고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 말을 들으며 루시아가 얼마나 큰 아이로 자랐는지 느꼈습니다. 요즘 루시아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소녀의 한국 적응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고 있죠. 구독자가 벌써 5만 명이 넘었어요.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루시아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 라는 글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루시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소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건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루시아가 한국에서 더 큰 꿈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더 큰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때가 되면 하늘의 여동생 마리아도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라 믿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